안녕하세요. 모든 아이에겐 스스로 하고 싶은 마음과 해내림이 있습니다. 아이들의 해냄을 이끄는 자기주도력 전문가 임가은입니다. 아이 입학 후에 또 어머님들이 가장 많이 고민하시는 부분은 바로 친구 관계일 텐데요. 우리 아이의 교우 관계가 아이의 입학이나 그리고 아이의 학년이 올라갈수록 매번 새롭게 대두되는 주제거든요. 그런데 이 능력이 있는 친구는 어떤 친구와 지내더라도 잘 지내고, 이 능력이 없는 친구는 어떤 친구랑 지내더라도 잘 지내지 못합니다. 이 능력이 바로 공감력인데요. 우리 요즘 많은 친구들이 공감의 부재가 시달리고 있어요. 특히 교실에서 공감이 없어서 많은 선생님들 그리고 아이들끼리 불화가 생기고 있거든요. 근데 이건 공감을 동의와 헷갈리기 때문이에요. 제가 사례를 들어보자면 친구들이 나 이것 때문에 너무 속상했어. 나 여기 다쳐서 아파. 나 이거 힘들어. 나한테는 이거 어려워. 라고 이렇게 말을 하면 친구들이 이렇게 대답을 해요. 나 그거 안 어려운데? 나는 그거 하나도 안 아픈데? 나는 그거 속상하지 않은데? 나는 화나지 않은데? 라고 대답을 하거든요. 이걸 공감과 동의를 착각한 거예요. 우리 동의는 그 사람의 생각과 동일하게 생각하는 것. 똑같이 생각하는 걸 동의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그런데 많은 친구들이 공감해 주는 걸 그 친구와 똑같이 생각해야지 공감할 수 있다라고 생각해요. 근데 공감은 그 생각과 똑같이 생각하는 게 아니라 느끼는 겁니다. 아, 네가 아플 수 있겠구나. 아, 너가 속상할 수 있겠구나. 너가 화날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하는 게 바로 공감이에요. 그래서 아이들한테 공감에 대해서 말을 해줄 땐 너가 꼭 그 친구와 똑같은 생각을 할 필요는 없어. 그 친구의 입장이 그럴 수 있다는 걸 이해하고 느끼면 되는 거야. 라고 말씀을 해주시는 게 너무 중요해요. 그리고 아이들이 어떤 친구가 자신한테 나 속상해, 아팠어, 그리고 나는 이거 어려워 라고 할 때 아, 너는 그렇구나, 너 그거 아팠구나 라는 정도로만 이야기를 해도 친구 관계를 정말 원활하게 풀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 부모님들께서는 이 공감력을 가정에서 어떻게 연습하면 좋을지 고민이 되실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이 공감력을 가정에서 연습할 수 있는 방법 2가지 정도를 말씀을 드리자면, 일단 상상력과 공감력이 연결돼 있다는 걸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공감은 상상의 영역이거든요. 우리 다른 친구의 마음을 헤아리고 이해하는 것은 인지적인 과정이죠. 우리 인지심리학자 마틴 호프만도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공감은 선천적으로 타는 것이 아니라 인지적, 정서적인 것의 복합적인 요인으로 발달 단계에 맞춰서 점진적으로 늘어나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이런 것처럼 우리 아이가 선천적으로 공감을 잘 못한다. 우리 아이는 그냥 공감 능력이 없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 아이가 인지나 정서적으로 지금 충분히 연습이 안 됐구나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은데요. 이걸 상상력과 결부시켜서 말씀을 해주시면 너무 좋은 게, 이 공감은 눈에 보이지 않죠. 다른 사람의 마음은 눈에 보이지 않아서 우리가 그게 어떤 형태인지 이해할 수가 없잖아요. 다른 사람의 마음이나 다른 사람이 이럴 거라고 생각하는 건 전부 인지적인 과정이에요. 그 인지적인 과정은 상상하는 것과도 연결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상상력을 키워주시는 게 굉장히 공감과 연관이 되고 중요한데요. 상상력을 키울 수 있는 방법은 2가지 정도를 소개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첫 번째는 문학 작품입니다. 우리 어머님들께서 아이들 지식이나 비문학 이런 것들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시고 이 지식책들은 많이 넣어주시는데 생각보다 문학책은 그냥 재미로 읽힌다고 생각을 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어린이 문학 같은 경우에는 뭐 동요나 동시나 동화책이나 그림책이나 어린이 소설처럼 이렇게 다양한 것들이 문학의 범주 안에 들어가거든요. 근데 저는 그 중에서도 소설이나 이야기책을 굉장히 추천을 드리는데요. 소설은 우리 인간이 만들어낸 작품 중에서 공감력을 끌어낼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도구이기 때문이에요. 소설만큼 그 타인의 감정을 자세하게 볼 수 있고 타인의 감정을 자세하게 읽을 수 있는 매체가 없거든요. 우리가 평상시에는 누군가의 마음을 그렇게까지 들여다볼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어머님들이 이야기책이나
문학책을 단순히 재미로 읽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이 사람에 대해서 조금 더 공감해보고 내가 겪지 못한 일을 간접적으로 체험해 볼 수 있는 이런 상상력과 연관될 수 있다라는 책이라는 걸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 책을 읽으면서 이 등장인물에 대한 질문을 던져보는 거예요. 제가 예를 들어 보자면 흥부와 놀부 이야기가 있습니다. 근데 흥부와 놀부는 주인공이기 때문에 아이들에게 색다르지 않아요. 저는 이렇게 주인공 말고 주인공 옆에 있는 마음이 잘 드러나지 않는 등장인물에 대한 질문을 던져주는 걸 중요하게 생각하는데요. 예를 들어 흥부가 놀부 집에 가서 뺨을 맞고 왔잖아요. 이때 흥부 아내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흥부의 아내가 정말 그걸 원했을까요? 흥부의 아내가 흥부한테 원했던 건 뭘까요? 그럼 내가 흥부의 아내라면 어떻게 했을까요? 이런 것들은 전부 다른 사람의 마음을 짐작해보고 이해해보고 상상해보는 공감력과 굉장히 연결되어 있습니다. 딱 눈에 보이는 마음이 아니라 그 이야기 속 주인공이 아니라 이야기 속에서 잠깐 등장하지만 주인공과 연관되어 있는 이런 등장인물에 집중을 해서 아이들한테 질문을 던져보세요. 이런 것들이 공간과 굉장히 연결이 되면서 학교 생활에서 내 주변에 있는 친구들과도 연관돼서 함께 생각해 볼 수 있는 좋은 매개체가 됩니다. 말이 많은 아이와 말을 잘하는 아이는 차이점이 있는데요. 말이 많다라고 하는 건 일단 자기 말을 많이 하는 친구가 말이 많은 거죠. 근데 보통 우리 부모님들은 말이 많은 친구들이 발표도 잘하고 뭔가 주도성이 있고 이 친구들이 앞에 나갔을 때 진짜 잘 말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런 기대가 우리 학부모 공개 수업을 가면 무너지게 됩니다. 이 친구 진짜 말 잘하는데 학부모 공개 수업에 갔을 때 말을 못해요. 심지어 발표를 하는데 아이가 울어요. 그러면 굉장히 충격을 받으시거든요. 근데 이건 말을 많은 것과 말을 잘하는 게 영역이 다르기 때문이에요. 말을 잘하는 건 내 말을 내가 관심 있는 것을 계속 말을 하는 거지만 말을 잘한다는 건 남이 듣기 좋게 말하는 거예요. 내 말을 그 상대방한테 제대로 전달하는 게 말을 잘하는 건데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결국 상대에 대한 생각을 해야 돼요. 상대가 어떻게 하면 내 말을 잘 이해할 수 있지? 내 의도를 어떻게 하면은 잘 알 수 있지? 라는 걸 생각하는 과정이 있어야 말을 잘하는 겁니다. 그게 하나의 설득의 과정인 거죠. 교실 속 사례를 들자면 이 연필을 준수한테 빌리고 싶어요. 말을 많이 하는 친구들은 저거 좀 줘봐, 저거 좀 줘봐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본인의 기준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저게 뭔지 친구가 모릅니다. 말 잘하는 친구들은요. 나 지금 연필이 없는데 너 거 하나 빌려줄 수 있어? 너 빌려주고 나면은 내가 2교시에 다시 돌려줄게 라고 말하면 말을 잘하는 친구예요. 왜냐? 상대방이 이해할 수 있게 말했잖아요. 결국 말을 잘하는 것과 말이 많은 거에는 이 차이점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상대를 생각한 말하기냐. 그래서 이 상대를 생각한 말하기는 결국 공감과도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엄마, 나는 지금 계란말이가 먹고 싶어요 라고 말을 하거나 아니면 엄마가 못 해준다고 하면 그럼 언제 해줄 수 있어요 라고 그냥 본인의 의도를 정확하게 언제, 무엇을 이런 것들만 잘 전달해도 말을 잘한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실생활에서 만나는 사람들도 말이 많은 사람을 말을 잘한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내가 그 사람이 말이 적더라도 내가 잘 알아들을 수 있도록 명료하게 말하는 사람을 말을 잘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항상 상대방을 생각하는 말하기, 이건 연습이 필요한 거거든요. 근데 상대방이 잘 알아들을 수 있으려면 무엇을, 언제, 어떻게 이 세 가지만 포함이 있어도 훨씬 잘 이해해서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상대방을 생각하는 말하기를 할 때 아이한테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면 좋아요. 너가 말을 잘하기 위해서는 너의 말이 상대방에게 어떻게 하면 잘 전달이 될지를 생각하는 과정이 있으면 정말 좋을 것 같아 라고 말씀을 해주시면 아이한테도 도움이 될 거예요. 오늘 아이 주도력과 관련된 다양한 이야기를 나눠보았는데요. 자기 주도력과 관련된 제 일화 하나를 소개를 드리고 마무리를 지으려고 해요. 저희 아이가 이제 두발 자전거를 타기 시작했거든요. 근데 네발 자전거를 꽤 오래 탔습니다. 근데 네발 자전거에서 두발 자전거로 갔던 가장 큰 이유가 속도가 나지 않아서였거든요. 그래서 보조바퀴를 뗐어요.
근데 아이가 연습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굉장히 가파른 내리막길을 내려가는 거예요. 근데 아이가 내리막길을 내려가는 순간 제가 소리를 지르고 싶더라고요. 멈추라고 소리를 지르고 싶고 너무 위험하니까 천천히 가라고 소리를 지르고 싶은데 아이는 이미 자기가 두발 자전거로 내려가기로 결정을 한 거죠. 저는 소리를 지르는 대신 제 두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그 내리막길을 끝까지 미끄러질 때까지 제가 두 손에 정말 땀을 쥐고 지켜봤는데요. 나중에 손을 펴고 나니 제 두 손에 땀이 흥건하게 젖어 있었어요. 자기 주도력이란 이런 게 아닐까 싶습니다. 이렇게 모순된 감정에 계속 대비해야 되는 게 바로 자기 주도력이라는 것이라는 생각이 제가 그때 들었거든요. 우리 많은 어머님들께서 아이 자기 주도력을 키워주고 싶지만 아이한테 빈틈을 주시진 않으시는 것 같아요. 이 아이한테 빈틈을 줬을 때 아이의 자기 주도력이 자라나는데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두 손에 땀이 흥건하게 지어지는 불안감이 있으실 거예요. 자기 주도력은 예쁘게 포장된 선물 꾸러미가 아니라 이렇게 두 손에 흥건히 땀을 묻히면서 내가 기다려줘야지만 키워줄 수 있는 역량이라고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항상 이런 마음이 나에게 언제든지 찾아올 수 있다는 것을 아는 것만으로도 아이의 자기 주도력이 필요한 순간에 그 빈틈을 선물할 수 있도록 우리가 대비를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이 말 하나만 기억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아이는 이미 자기 주도력을 가지고 있다.